볼게요. 문장 성분에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문장 성분은 기능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래서 기능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문장 성분을 만드는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기능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얘는 기능과 만드는 방법을 꼭 기억할 거. 문장 성분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들아 기능과 만드는 방법을 무조건 기억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우선은 문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문장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3가지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문장의 의미를 보기 전에. 그래서 문장의 의미는 첫 번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의미상으로 봤을 때 완결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무조건. 의미상으로는 완결된 내용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또 얘는 여러분 구조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무조건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주어, 서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형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장이 끝났다라는 형식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완결 표지를 가지고 드러내요. 그러면 완결 표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침표, 문장이 끝났다는 느낌표, 물음표 요 3가지가 여러분 우리 완결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장에 완결된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주어 서술어는 하나씩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저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가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이게 여러분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이 3가지를 다 종합해 보는 게 4번이에요. 4번이 여러분 문장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1, 2, 3번을 합쳐놓은 거야. 가보자.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문장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문장의 구조. 자, 문장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선생님 문장의 구조가 누구하고 누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주어, 서술어. 그렇지. 주어, 서술어는 무조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어부와 서술부로 구분을 해요. 주어부와 서술부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주어부, 서술부. 그러면 여러분 주어부가 뭔고 서술부가 뭔지를 살펴볼 건데, 근데 여러분 선생님 거기 아래 되게 길게 써놨는데 사실 그거 되게 어렵고 그 어려운 거도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자, 2번을 보시면 주어부는요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주체를 나타내주는 말이다. 자,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주는 부분이어서 풀이의 대상이 되는 말과 풀의 대상이 되는 말이 주체예요, 여러분. 다시 풀이의 대상이 되는 말이 주체고 그 주체를 꾸며주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주어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를 꾸며주는 말하고 주어랑 합쳐진 말 이걸 주어부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술부로 갈게. 서술부는 풀이의 얘들아 주체를 풀이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체를 풀이하는 부분이다. 이때 여러분 풀이한다는 건 뭘 풀이를 하냐면 주체의 행동을 풀이해요. 주체의 성질을 풀이해줘요. 주체의 상태를 풀이해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저번에 품사 배울 때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주는 품사가 누구였어요? 동사. 그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애가 누구였어요? 형용사. 그렇지. 그다음 동사랑 형용사가 바로 풀이를 해주는 서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풀이하는 말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 다음에 그 풀이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 이 서술부예요. 이 서술부예요. 서술부. 풀이하는 말과 그걸 꾸며주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 꾸며주는 말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도 찾아야 되고 막 서술어도 찾아야 되고 막 찾아야 될 게 많으니까 주어부하고 서술부는 누구를 갖고 찾으시면 되냐면 주어만 갖고 찾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거기 위에 예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빨간 자동차가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 그치, 막 선생님 막 수식해놓은 애들까지 다 넣어놓기는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어만 찾으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자동차 가가 주어야. 그러면 요게 주어거든?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 주어 다음 부분은 다 서술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주어부 서술부는 뭐 꾸며주는 말하고 뭐다 막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주어까지가 주어부, 주어 다음 부분은 여러분 서술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얘들아 주어부하고 서술부로 구분되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문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을 만들어 놨거든. 그 기본이 되는 형식 세 가지가 있어요. 문장의 기본 구조예요. 자 문장의 기본 구조는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세 개 중에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표현하고 기억과 똑같은 문장 구조를 찾으세요. 이렇게 해서 예시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 2, 3 보시면 무엇이 어찌하다라고 되어 있고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앞에 다 무엇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이게 주어라고 했죠. 주어부예요. 이 부분이 주어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어부고 주어 다음 부분이 있는 여기 있지.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라고 하는 요 세 개가 바로 여러분 서술부예요. 그러면 지금 문장의 기본 구조는 여러분 주어부로 얘들아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서술부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서술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서술부가 유분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럼 자 어찌하다라는 건 여러분 행동을 풀이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행동을 풀이해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동사네. 그래서 여러분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구조가 첫 번째 기본 구조. 자 어떠하다는 여러분 현재가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니까 형용사예요. 자 근데 무엇이다는 여러분 체언에다가 누가 붙은 거예요? 서술격 조사 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 여러분 누굴 붙였냐면 이다를 붙인 형식이네. 요렇게. 그래서 우리 문장의 기본 구조는 요 세 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기억, 니은, 디귿 표시해서 디귿과 똑같은 문장 구조 고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서술격 조사 들어가 있는 문장 고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선생님 날개 빈칸 하나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릴북에도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문장 성분. 자, 이런 문장 성분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기능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데 우선은 여러분 나누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7가지인데 아까 선생님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개념을 보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기능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 얘는 기능으로 구분을 할 거야. 기능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가지고서 종류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종류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첫 번째 주성분과 그 다음에 부속성분과 그 다음에 독립성분으로 구분을 해요. 이렇게 3가지. 여러분 주성분에는 주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부속성분은 쓸데기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얘는 생략해도 되는 성분을 얘기를 해요. 자, 독립성분은 단독적으로 쓰고 있는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역할, 주된 기능, 부속적인 기능,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3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야. 이걸 다시 또 세분화를 한번 시켜보자. 제일 먼저 주성분. 자, 여러분 주성분 같은 경우는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된대요. 골격은 뼈잖아, 뼈. 뼈가 없으면 사람이 얘들아 더 걸어다닐 수 있어, 얘들아? 물론 근육도 필요하고 살도 필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뼈가 없으면 지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뼈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야. 그래서 얘는 4가지를 넣을 거예요. 거기 아래 설명은 어차피 다시 다 뒷부분에서 할 거니까 4가지 종류만 쓰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바로 주성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아래 빈칸 있어. 아래 빈칸에 4개 다 써줄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얘네들이 주성분이다.
자, 그럼 이제 4번을 갈게요. 부속성분은 문장에서 이런 부수적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주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우리 품사에도 있었는데 체온을 꾸미는 게 관형사, 그 다음에 여러분 용언을 꾸미는 건 부사, 그것처럼 얘도 똑같이 관형어와 그 다음에 부사어로 구분을 해요. 이렇게 관형어와 부사어로 구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장에서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 독립성분은요, 다른 성분들과는 상관하지 않고 얘만 단독적으로 쓰여요. 그 단독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얘를 독립어라고 불러요. 독립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7가지의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품사는 의미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을 했었지? 품사, 의미에 따라서 구품사, 그렇지, 9개로 구분을 했었는데 문장 성분은 기능에 따라서 7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주어 들어가긴 할 건데 이렇게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봐. 얘들아, 품사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단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어 할 때 품사의 개념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얘는 무슨 기준으로 찾아야 되냐면 의미의 기준으로 찾을 거야. 의미.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애는요, 무슨 단위냐면 어절의 단위예요. 어절. 근데 여러분 우리 어절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어절은 무슨 단위였어요? 띄어쓰기 단위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서 기능을 찾는 거야.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와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적어볼 테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분 들어가기 전에 예시를 가지고서 아, 어절은 이런 거고 품사는 이런 거구나, 다시 한 번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내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품사로 한번 나눠볼게. 일단 품사는 단어로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선생님 저번 시간에 단어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 먼저 뭐부터 나눈다? 어절, 띄어쓰기 어절부터 나눈다. 그리고 누구로 나눈다? 조사를 나눈다. 조사 누구 있어요? 다랑 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단어가 몇 개예요? 5개죠. 그거의 품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나의 품사는 뭐예요? 알죠? 여러분 대명사죠. 자, 여러분 사람을 대신 나타내니까 대명사예요. 여러분 가는 아까 우리 조사라고 했잖아요. 조사가 결합을 한 거죠. 밥은 여러분 뭐예요? 명사예요. 맞아요. 명사고 을은 조사죠. 먹는다는 선생님이 일부러 는 넣어놨는데 는 넣으면 동사.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동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품사 지금 5개가 들어가 있죠. 그쵸? 이거를 여러분 이제 아까 선생님이 뭘 했냐면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 단위라고 했잖아요. 자, 문장 쓰기 이렇게 띄어쓰기로 문장 성분을 3개로 나누면 그러면 내가는 대명사하고 조사가 만나서 주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을 하나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밥을은 명사랑 조사가 하나가 만나서 여러분 목적어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어. 자, 여기는 동사 그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문장 성분 안에 품사가 몇 개씩, 2개 이상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로 여러분 문장 성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의 품사가 결합해서 여러분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뤄내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하고 품사는 별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의 단위로 보냐, 단어의 단위로 볼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품사는 좀 작은, 조그맣게 쪼개는 개념이고 얘는 좀 뭉탱이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주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거기 책 치우고 자, 51쪽 갈게요. 주어예요, 주어. 여러분 기능 찾고 뭘 찾으라고? 만드는 방법. 이거 2가지 찾을 거야. 자, 기능을 찾아보자. 제목에서, 자, 개념에서 문장에서 동작 또는 성질이나 상태
형태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능 나왔네요. 기능이 뭐냐면 주체가 되는 부분. 여기 밑줄 긋고 이게 주어의 기능이야. 주어의 기능. 그래서 아까 우리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엇이에 해당하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럼 뒤에 가볼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제 2번부터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2번 보세요. 자, 여러분 주어랑 주격조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주격조사를 가지고서 주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주어 만드는지 한번 봐보자. 채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채언 혹은 채언에 준하는 말. 여기서 채언에 준하는 말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얼핏 하긴 했는데 구, 명사구. 아까 우리 저번에 합성하고 구 나눌 때 했던 거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구와 절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 명사처럼 쓰이는 구와 명사처럼 쓰이는 절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여러분 구하고 이 절에 누굴 붙이냐면 주격조사를 붙여요. 그러면 주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격조사를 만드는 방법 4개 있었지. 누구 이가 깨서 에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가 깨서 에서 이렇게 4개를 붙여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조사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사 어미 모르면 문장 성분 못 찾아요. 품사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품사 우리 저번에 했듯이 품사는 여러분 왜냐면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자주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뭐 태라고 하는 관형사가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장 성분은 뒤에 누구가 붙었는지만 가지고 찾아내기가 쉬워. 그러니까 조사하고 어미만 암기하면 무슨 애가 만들어지는지 다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조사 종류, 특히 격조사, 어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하고 거기 그러면 예시를 한번 봐줘. 예시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청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붙였지. 2번째 예시. 자,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는데 오신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뒤에 누굴 붙였어요? 깨서라고 하는 애를 붙였죠. 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난민구조 정책을 폈대요. 이런 편 주체가 누구예요? 이거 정부예요. 맞아요. 그래서 에서라고 하는 조사를 붙였죠. 이때 에서는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단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체, 그치? 단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해.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과 2번째는 여러분 주격조사를 생략시킬 수도 있어요. 혹은 보조사를 붙여서도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략된 형태를 한번 예시를 봐봐. 치킨 다 익었니? 라고 했을 때 익은 주체가 누구야? 누가 다 익었어? 치킨 이가 생략된 거지. 조사가 생략돼요. 백호도 농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농구를 한 주체가 누구예요?
개코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보조사를 넣어서도 주어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만드는 방법 다시 정리를 해볼게. 체언에다가 주격조사를 붙이는 방식이 있고 체언에다가 보조사를 붙이는 방식이 있고 체언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여러분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조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치? 주격조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주격조사는 종류를 선생님이 위에다가 4개를 써놨잖아. 이각계사에서. 자 그럼 이제 보조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조사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 4개 종류가 많지만 는 동안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는는 동안만이라고 생각을 해줘. 은는 만약에 시험에 은는을 주격조사라고 써놨는데 그걸 맞았다고 해온 새끼들 안 된다 얘들아. 주격조사는 안 되는데 이러면 보조사지만 주어를 만드는 건 맞아. 근데 주격조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사는 잘 구분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특징으로 갑시다. 여러분 특징 대체로 이런 문장에 어디에 놓일까요? 주어는 맨 앞에 놓이겠죠. 왜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의 순서대로 나오는 게 우리말 배열 구조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앞부분에 놓여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주어는 다른 성분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밥을 먹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여기서 이런 먹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친구가. 그렇지. 근데 이 친구가를 내가 굳이 높일 필요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 주어가 할아버지가 돼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문장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 문장이 뭐가 많이 달라질까? 할아버지께서라고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밥은요 진지라고 해서 목적어도 이다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먹다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드신다 혹은 잡수신다. 선생님이 드신다라고 쓸게. 드시다.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이러면 주어가 누군지에 따라서 높임 표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분에 영향을 준다는 게 높임 표현이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빈칸에다 높임 표현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어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주어는 기능하고 이런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 요 주체가 되는 거랑 여러분 3번에서 아까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은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정리 한번 해보냐면 여러분 우리 서술어로 한번 가봅시다. 서술어. 여러분 서술어는 처음 시작부터 별표 5개를 쳐버리자. 시험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 서술어라고 생각해줘도 돼. 자 그럼 이 서술어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랑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2가지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나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여러분 당연히 풀이하는 이게 기능이야. 이게 기능. 그래서 여기다 밑줄 그어줘야 돼. 풀이하는 애나 밑줄 그어주고 자 그래서 문장에서 대부분 여러분 문장의 구조사가 어떤 형태로 존재했었냐면 어찌하다의 형태가 있거나 어떠하다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무엇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에서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의 형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만드는 방법을 한번 봐볼게. 성립. 자 여러분 문장을 만드는 성립 요거가 제일 중요한데 만드는 방법이 5가지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를 오지선다로 내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각 밑줄 긋고 얘랑 똑같은 형식 고르세요 뭐 이런 문제를 내기도 좋아서 얘는 자주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용언의 종결형이에요. 자, 이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합성어를 할 때 용언의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를 붙이면 그거를 혹시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요? 용언의 관형사형. 그렇지, 관형사형. 다시 또 우리 저번에 합성할 때 어간에다가 연결어미를 붙이면 혹시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요?
용언의 연결형.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럼 찾을 수 있겠어 얘들아? 용언 어간에 누가 붙었을까? 종결어미가 붙었어. 그렇지. 얘는 어간에다가 종결어미가 붙은 형태를 얘기해요. 이건 빈칸 없으니까 여러분이 써주셔야 돼. 종결형이라고 쓰고 어간에 종결어미가 결합된 형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동사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언의 연결형이에요. 그러면 얘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해될 수 있을까? 얘들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 어간의 연결어미.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합성어의 연결어미는 보조적 연결어미를 붙이지만 여기서의 연결어미 다 붙일 수 있어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 여러분 이거 여러분 품사할 때 다 했어요. 다 했던 애들이에요. 그때는 선생님이 보조적 연결어미만 암기하고 종류만 기억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등적 연결어미랑 종속적 연결어미는 다음 시간에 이어진 문장 할 때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체언이 단독적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체언 단독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예시를 들면 성규가 수석 합격 이다가 생략된 거. 그래서 여러분 성규가 수석 합격이라고 하는 체언이 서술격 조사가 제외해서 얘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조사가 생략되는 형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는 우리 저번에 품사하면서 배웠던 애야. 본용언, 보조용언이 결합한 거. 자, 우리 그때 이렇게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이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하나의 서술어로 보기로 했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서술어예요. 근데 참고로 우리 어떤 형태도 있었냐면 본용언하고 본용언이 나오는 형태도 있었잖아요. 이때 본용언하고 이 본용언은 서술어가 서술어가 두 개. 그래서 여러분 본용언 보조용언의 형태인지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품사에서 배웠던 동사형용사에 나왔던 애들은 무적으로 계속 보는 거라고 생각해줘도 돼. 문장 성문에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서술절이에요. 서술절. 이 서술절이라고 하는 애가 단독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여러분 선생님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면 예시를 좀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거북이의 거북이가 대가리가 크다고 해보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주체를 한번 찾아볼 건데 주어가 몇 개처럼 보여요? 거북이랑 대가리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주어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이때 주어 1번하고 주어 2번의 서술어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거북이가 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대가리가 큰 거예요? 대가리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크다는 누구의 여러분 서술어냐면 주어 2번의 서술어예요. 그럼 지금 누구의 서술어가 없지 얘들아? 주어 1번의 서술어가 없네. 그럼 이 주어 1번의 서술어를 누구에서 찾을 거냐면 이 주어와 이 서술어가 절이 돼요. 여러분 왜냐면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면 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서술어 1번의 역할을 해. 이걸 서술절이라고 해. 서술절. 그럼 이게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서술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두 개고 서술어가 하나처럼 보일 때 이 서술어하고 주어가 만나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걸 서술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서술절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으니까 그 아래 예시 4개 있죠? 거기서 우리는 서술어를 찾고 각각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이 적용됐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예요. 자, 선생님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동그라미 표시해봅시다. 온다, 푸르다, 학생이다. 여러분 3개 동그라미 표시했니? 여러분 그게 다 근데 문장에서 다 끝나고
끝내고 있어 아니면 연결해주고 있어? 다 끝내고 있는 문장이잖아. 동사, 형용사, 서술격 도사거든요. 요거네요. 연결. 종결형이에요. 1번의 예시는 여러분 종결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이요. 1번의 예시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예시로 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 예시에 여러분 날씨도 안 좋은데 할 때 좋은데다 동그란 표시 한번 해볼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여러분 여행을 가야 할까? 가야 할까에 여러분 이것도 동그란 표시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좋은 데는 문장이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연결형이에요. 그러면 얘는 연결형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2번의 예시. 자, 근데 여러분 가야 할까는 이게 본용어인지 본용어 보조용어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용어는 두 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본용어 보조용어하고 본용어 구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서. 그치? 선생님 서를 넣어보자고 했잖아. 가야서 할까? 가야서 할까? 여러분 서를 넣을 수 있어요? 서를 못 넣죠? 못 넣으면 본용어였어요? 보조용어였어요? 못 넣으면 보조용어이에요. 못 넣으면 보조용어이에요. 그러면 얘는 보조용어이 들어간 거네. 본용어 보조용어이니까 얘는 4분의 예시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 갈게요. 여러분 세 번째 예시에는 여러분 토끼가 눈이 예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얘는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고 서술어가 한 개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토끼가 예쁜 거예요? 눈이 예쁜 거예요? 눈. 그러면 여러분 얘가 얘의 주어가 되는 거네. 그러면 얘의 서술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눈이 예쁘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 무슨 절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서술절. 그렇지. 그럼 이게 서술절이니까 5번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마지막 예시 갈게요. 마지막 예시.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자, 여러분 이게 본용어 보조용어인지 찾으려면 누굴 넣으라고요? 서. 자, 여러분 해보자는 그래 나 열심히 해볼 거야 의지를 다지는 의미였는데 해서 보자라고 해버리면 한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 이런 의미가 돼버려.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변했잖아요. 의미가 변하면 보조용어였어요? 본용어였어요? 이것도 보조용어예요. 의미가 그대로일 때만 본용어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서를 넣었을 때 의미가 변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본용어 보조용어이기 때문에 4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N지 특히 본용어 보조용어 잘 구분해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3번은 여러분 서술어에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성분인데요. 선생님이 왜 서술어에다가 별표를 5개를 표시했냐면 우리말은 서술어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주어 서술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 서술어라고 하는 애가 나는 주어만 필요한데 나는 목적어도 필요한데 나는 부사어도 필요로 해. 얘가 문장 성분을 요구하는 성분이에요. 얘가 얘들아 만약에 없으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얘들아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지 결정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우리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에다가 뭐라고 정리해주냐면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쉽게 말하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 개수야. 그러면 이 성분 개수를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서술어의 개수를 먼저 정리하고 그 안에 특징 나중에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여러분 53쪽이에요. 자, 53쪽에 여러분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종류가 크게 3가지예요. 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한 자리 서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자리 서술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자리 서술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자, 한 자리 서술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문장에 선생님 꼭 필요한 게 주어 서술어라고 했지. 그는 얘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거야. 주어 서술어야. 주어 서술어. 그럼 두 번째 것도 당연히 주어만 필요로 하는 애들이에요. 자, 이때 주어 서술어가 왔을 때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서술어가 자동사일 때는 주어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성격에다가 자동사라고 써주면 돼. 여러분 자동사는 주어만 있어도 충분히 문장이 성립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예시에 새가 노래한다. 동사가 들어갔는데 이 동사는 새가라고 하는 주어만 있어도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서술어가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꽃이 예쁘다라고 하면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꽃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한자리 서술어는 서술어가 이다 자기를 빼고 누구만 필요로 한다는 뜻이야? 주어만 필요로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릿수를 얘기할 때 서술어의 개수는 세지 않아요. 서술어는 빼고 얘만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로 가볼게. 두 자리 서술어는 당연히 얘들아 문장 다 주어 필요하겠지. 그래서 주어를 다 써주고 주어 다 써주고 주어 이외에 서술어가 하나씩 더 필요하는 성분들을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를 필요로 하냐면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이 서술어가. 근데 우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이 동사가 우리 무슨 동사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타동사예요. 맞아요. 근데 이때 얘들아 서술어는 타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타동사. 자, 그 다음에 이 주어가 이 주어를 좀 더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그 보충해주는 말을 우리는 보어라고 하는데 이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있어요. 주어 말고 보어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이 서술어는 여러분 이 서술어는 두 개밖에 없어요.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갈게요. 원래 얘들아 주어만 있어도 되는 서술어거든. 근데 이 서술어에 보충해주는 말이 무조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보충해주는 말이 이런 보어를 필요로 하는 대다 서술어가 아니라 다른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로 하는 서술어예요. 이 서술어는 여러분 원래는 자동사하고 형용사였는데 얘네들은 주어만 있어도 되는 애들이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해. 그게 누구냐면 필수적 부사어야. 얘는 좀 쓸 게 많다 얘들아. 6글자다.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얘들아 부속성분은 쓸데기 없다고는 했지만 근데 그 쓸데기 없는 부속성분들 중에서도 부사어 중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절대 생략시키면 안 돼. 필수적 부사어야. 자, 그럼 필수적 부사어는 여러분 불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형용사. 이런 불완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오른쪽 날개 봐주시면 돼요. 오른쪽 날개의 불완전이라는 건 여러분 문장 성분에서 얘가 보충하는 말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성분들. 보충하는 말이 필요로 하는 자동사, 보충하는 말을 필요로 하는 형용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두 자리 서술어인데 여러분 이거 좀 찾는 거 어려워 하더라고. 두 자리 서술어 중에서 요거 필수적 부사어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으면 좀 좋냐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서술어는 대부분 이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줘. 얘들아 싸우는 거 나 혼자 할 수 있어? 치고받고 싸우려면 두 명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무조건 여러분 싸우다는 내가 친구와 싸우다 라고 해서 친구와라고 하는 부사어를 필요로 해. 이게 얘들아 여기에 들어가는 애야. 혹은 여러분 비교하는 거 할 때 내가 누구랑 비교를 할 때 같다, 다르다, 닮았다 비교를 할 때는 나 혼자 있으면 비교가 돼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그거 다 여러분 두 자리 서술어예요.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애예요. 혹은 여러분 연애하다 나 혼자 연애할 수 있니? 안 돼 얘들아 둘이 필요해.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하다 이것도 둘이 필요해. 두 명이 필요한 건
것들은 모두 다 여러분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좀 찾기가 쉬워. 얘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자리 서술어로 갈게요. 자, 갑시다.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 그 다음에 서술어야. 그러면 얘는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목적어, 부사어, 주어, 서술어가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목적어하고 부사어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목적어하고 부사어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자, 요거는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사실 여러분 목적어만 있어도 되는데 목적어만으로는 의미가 보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타동사인데 의미가 보충이 안 되니까 불완전한 타동사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불완전 타동사라고 써주시면 돼. 근데 얘들아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불완전 타동사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찾냐면 영어에서 여러분 수요동사 배우시죠? 여러분 국어도 수요동사가 있거든요. 수요동사는 무조건 세 자리 서술어라고 생각해. 받다, 주다, 보내다, 뭐 아니면 맡아주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런 건 다 여러분 세 자리 서술어야. 자, 그리고 삼다. 내가 친구를 제자로 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뭐를 삼다도 세 자리 서술어. 여기다.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다. 이러면 이 여기다도 무조건 여러분 세 자리 서술어.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좀 기억을 하면 그래도 얘는 좀 찾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다 하셨으면 다시 앞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 52쪽. 자, 52쪽에 여러분 4번을 갑시다. 서술어의 특징. 자, 여러분 서술어의 특징 갈게요. 첫 번째. 서술어의 위치는 대부분 어느 위치에 대부분 가 있을까요? 맨 뒤에. 그치. 뒷부분에 가 있어요. 문장이 뒷부분에 대부분 가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여러분 2번 가세요. 서술어는 주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주어에서도 체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읽어볼게.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특정한 종류의 체언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못하겠지 얘들아? 뭐라고 고쳐줘야 돼? 용언. 그치, 나 용언이야 용언. 선생님이 용언이라고 써놨어. 용언이야 용언. 용언과 체언 사이의 관계를 선택제약 관계라고 한다. 예시를 보자. 철수가 밥을 먹는다는 성립해. 근데 바위가 자동차를 먹는다는 성립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철수는 눈을 감았다는 가능하지만 철수는 입을 닫았다, 감았다 이런 표현 쓸 수가 없어요. 자, 철수는 입을 다물었다는 가능하지만 철수는 눈을 다물었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술어가 특정 체험만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선택제약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시다. 서술어 생략할 수 있어요. 원래는 서술어는 생략하면 안 되지만 서술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어요. 선생님이랑 번호 매깁시다. 이러면 어디에 있냐면 똑같은 서술어가 반복될 때. 번호 매겼니? 1번. 똑같은 서술어가 반복될 때 1번. 자, 그 다음에 앞에 문맥에 의해서 서술어가 무엇인지 예측이 가능할 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에서 반복되거나 문맥에서 예측이 가능하면 생략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서술어의 특징까지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좀 쉬는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뒤 것도 이어서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얘들아 우리 54쪽 갈게요. 여러분 고개 들고 54쪽. 자, 목적어부터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목적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기능하고 만드는 방법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기능을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동작의 대상이 되는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이게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상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문장에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객체. 다른 말로 객체라고 해. 그래서 객체가 되는 애들이 바로 목적어다.
그럼 이 목적어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체언에다가 목적격 조사를 붙여요. 근데 이러면 우리 목적격 조사는 종류 두 가지인데? 그렇지, 이렇게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체언에다가 여러분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붙여도 돼요. 우리 아까 보조사 4개 은는 도만, 그치? 은는 도만은 웬만하면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조사가 생략된 형태도 가능해요. 그럼 조사가 생략됐다라는 건 여러분 체언이 단독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 아마 써놨을 거야. 여러분 안 써놨나? 여러분 체언이 단독적으로 쓰이는 것도 여러분 가능해요. 조사가 생략된 게 체언 단독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특징을 보면 조사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명은 만나야겠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맥에 의해서 목적어가 분명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혹은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에도 목적어가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면 더 앞에 나왔던 게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술어가 누구일 때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서술어에 잘 있을 때. 서술어가 누구일 때? 타동사일 때. 그래서 타동사라고 써주세요. 타동사. 타동사일 때 가능하다. 타동사일 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목적어는 정리가 됐고 54쪽에 여러분 보어 갈게요. 54쪽 보어. 자, 여러분 보어는 여러분 보충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설명을 한번 봅시다. 54쪽에 보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무엇이 해당하는 성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충하는 밑줄을 꼭 이게 기능. 이게 기능이야. 자, 그러면 보어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체언에다가 복격 조사를 붙여요. 근데 여러분 복격 조사를 붙일 때 얘는 서술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냥 서술어도 종류를 그냥 써버릴게요. 뒤에 되다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올 때만 복격 조사를 필요로 할 거야. 자, 두 번째 방법은 체언에다가 보조사를 붙여서 또 이번에도 되다 아니다가 올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품사할 때 여러분 복격조사가 두 가지 있었거든요. 주격조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가예요. 맞아요. 그 복격조사는 이하고 가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보조사가 누구라고? 는, 도만, 그렇지? 이런 애들을 붙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 복격조사랑 보조사일 때만 보어로 인정해요. 여러분 다른 문장에 격조사가 들어가거나 다른 성분이 얘들아 보충해준다고 했을 때 얘는 절대 보어라고 보지 않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복격조사와 보조사가 붙을 때만 보어라고 인정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특징 1번을 갑시다. 주격조사랑 너무 모습이 똑같아서 사실 주어와 보어는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여러분 2번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놓이는 게 바로 주어다. 그럼 이런 형태인 거지 얘들아. 자, 주어가 나오고 보어가 나오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게 보어. 멀리 있으면 주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주어와 되다 사이 아니다 사이에 들어간 게 보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게 보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복격조사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날개도 한번 가봅시다. 날개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 학교 문법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 부사격조사가 붙으면
자,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여러분 이건 필수적 부사어로 인정하고 보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자, 아래 다시 즉 되다 아니다 앞에 복격조사 이가가 붙은 말만 보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봐주세요. 물이 얼음이 되다. 두 번째 예시 물이 얼음으로 되다. 세 번째 예시 물이 얼게 되다. 이거 사실 의미 달라? 이 세 문장 의미 다 똑같지? 물이 얼음이 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보어고 두 개는 부사어로 볼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얼음이라고 이라 적혀져 있는 이 경우만 보어로 인정하고 왜? 무슨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복격조사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얼음으로도 보충해주는 말이지만 여러분 얘는 무슨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부사격조사 들어가 있잖아요. 부사격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사어로 보는 거예요. 보어가 아니에요. 기능은 똑같지만 기능음이 똑같지만 자, 그 다음에 얼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사실은 기능 똑같아요. 보충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사실은 의미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얘는 여러분 무슨 어미가 붙었어요? 부사형 어미가 붙었어요.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부사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보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문법에서는 무조건 복격조사와 보조사만 인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관영어 갑시다. 근데 이거는 지워도 될까? 이거는 지워도 되지? 자, 그러면 관영어에다가 일단 별표 5개 표시해 주자. 아까 선생님이 별표 5개 표시한 게 서술어였었죠? 서술어는 만드는 방법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관영어도 만드는 방법이 4가지나 돼요. 그럼 4가지면 오지선다 만들기 딱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시험에 사실은 서술어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관영어는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4가지 종류 다 암기를 할 거예요. 우선은 기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능은 주로 체언 앞에서 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면 되겠다.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 그러면 여러분 이 관영어는 우리가 품사 배웠을 때 관형사랑 기능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관영어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금방 선생님이 관형사가 비슷하다고 했잖아. 관형사가 그대로 관영어가 돼요. 그래서 관형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여러분 관영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갈게. 체언에다가 여러분 우리 관영어를 만드는 격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관형격 조사. 그치? 관형격 조사를 붙이는데 그 관형격 조사가 바로 누구냐면 의죠. 의. 하나밖에 없어요. 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용언 어간이 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일 거예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관형사형 어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관형사형 어미 종류 몇 개? 4개. 은는 엘더, 은는 엘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은, 는, 을, 전 이렇게 4개. 이렇게 하면 관형어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체언이 단독적으로 여러분 관형어가 되기도 해요. 체언이 단독되는 거 근데 아까 여러 번 봤잖아. 여러분 체언이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은 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들이었어요? 조사. 그렇지. 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관형적 조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 혹시 관형사에 배웠던 거에서 여러분 우리 그 기억나는 것 좀 있어요? 관형사. 새 옷 할 때 새. 그 다음에 큰 집 할 때 큰. 옛집 할 때 옛. 첫사랑 할 때 첫. 이런 애들은 다 관형사지. 얘네가 단독으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체온에다가 여러분 우리 관용조조사 붙여볼게. 우리 다음에 의를 붙여서 우리의 학교, 우리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관용사용 어미는 여러분이 보세요. 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를 은는을더는 하나씩 다 붙여봐봐. 어떻게 붙이면 돼? 놀다에다가 저거 붙이면 논 시간 할 때 논. 그 다음에요 노는 시간 할 때 노는. 그 다음은요 놀 시간. 그치? 그 다음에 놀던 시간.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이거 다 관용사용 어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체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뭐냐면 귀인데 누구 얘기래요? 토끼 의. 이런 토끼 의. 선생님 의라는 말 쓰고 있지? 의가 생략돼서 토끼가 관용어의 역할을 해가지고 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체온 단독.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라인데 누구의 나라예요? 누구 의? 우리 의나라지. 그래서 여러분 얘도 의가 생략돼서 우리가 관용어의 역할이고 걔가 나라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체연과 체연이 나오면 앞에 있는 체연이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은는을던을 좀 정리를 했잖아요. 그 은는을던을 선생님이 아래에다가 여러분 그 날개 부분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 날개에다 표를 놔. 날개 두 번째 날개를 보면 은는을던의 시제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잖아.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거야. 그래서 거기 빈칸에 안 넣고 표를 그려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은는을던을. 자, 은는을던의 시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그릴 거야. 네,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표를 그릴까? 그 아래다. 아래다가 또 이렇게 하나 그려보자. 자, 여러분 선생님이 동사에도 은는을던을 하나씩 다 결합해봤고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대한 은는을던을 한번 다 넣어봤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어떤 여러분 시간 표현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동사에서 은은 여러분 먹은 밥 하면 과거를 나타내요? 현재를 나타내요? 미래를 나타내요? 먹은 밥. 과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은을 붙이면 얘는 과거의 시제를 만들어내. 자, 먹는 밥은요? 내가 밥 먹는 밥 현재를 나타내지. 그치? 얘는 동사는 현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형용사로 가볼게요. 예쁜 얼굴이라고 하면 이거는 과거예요? 현재를 나타내요? 현재를 나타내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시제가 동사 형용사일 때 시제가 좀 달라져요. 자, 예쁘는 얼굴? 예쁘는 는 못 써 얘들아. 선생님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왜 는 넣어보라고 했는지 알겠지? 얘는 쓸 수가 없어. 얘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네.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네. 자, 먹을 밤, 예쁠 시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요거는 시제가 무슨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미래. 그렇지.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먹던 밥, 예쁜 얼굴 이러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서도 아주 먼 과거, 아주 먼 과거 해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관용사용 어미는 여러분 선생님 지금 매 시간마다 해요.
저번에 합성어 만들 때도 관용 사용 어미를 했고요. 오늘도 지금 관용어 만들어내는 걸로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이 암기 문장 할 때도 또 할 거고요. 문법 요소 가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조건 암기. 을던 무조건 암기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특징으로 가보자. 3번 특징 3번. 단독으로 절대 쓸 수 없어요. 관용어는. 왜? 무슨 기능이니까? 체언을 꾸미니까.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이니까 절대 혼자 쓸 수는 없고요. 무조건 여러분 수식하는 말 앞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속성분이기는 하지만 얘가 문장에서 반드시 관용어를 필요로 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품사 했을 때 명사 중에 혼자 못 쓰는 명사가 하나 있지 않았어?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누구의 꾸미를 받아야 돼요? 항상 관용어의 꾸미를 받아야 했었잖아요. 관용어가 여러분 의존명사가 오면 절대 생략하면 안 돼. 원래 얘들아 관용어 생략해도 돼. 근데 의존명사가 올 때는 관용어가 생략되면 안 된다. 이때 관용어를 우리는 무슨 관용어라고 부르냐면 필수적 관용어라고 불러요. 관용어는 부속성분이어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의존명사일 때는 필수적 관용어로 절대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략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아까 이런 관용사용 어미는 뭘 나타냈었냐면 시제를 나타내주는 애였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것까지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날개에 여러분 선생님이 첫 번째 날개에 관용사, 관용어 구분하는 문제 넣어놨잖아. 그거는 여러분 부사까지 같이 연결해서 정리할 거거든. 그래서 부사하고 다시 앞으로 오자 얘들아. 자, 그러면 어딜 가냐면 56쪽에 여러분 부사어로 갈게요. 그래서 부사어는 부사어 옆에다가 별표 3개만 표시해줘.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용어가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그 다음은 부사어예요. 왜냐면 부사어는 만드는 게 3가지밖에 없어가지고 관용어랑 서술어보다는 만드는 게 좀 양이 적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용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자, 그러면 부사어의 기능을 한번 보는데 거기 기능을 보시면 주로 누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용언. 그치? 얘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문장에 있는 부분에다 밑줄 긋고 이게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기능에 맞춰서 부사어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갈게요. 여러분 우리 품사에서 부사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부사도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부사 단독이 부사어가 돼요. 그러면 우리 부사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그 뭐 자주 뭐 아니면 여러분 설마 문장 부사어 그 다음에 여러분 안 무엇이라고 하는 부정부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여러분 우리 빨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부사 단독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그 자체로 부사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체언에다가 부사격 조사를 붙이기도 해요. 체언에다가 부사격 조사를 붙인다. 여러분 부사격 조사는 사실 종류가 조금 많았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에서 그치 이때에서는 장소예요 단체예요? 장소 그치 그 다음에 누구누구께 누구누구에게 어디으로로 아니면 와, 과 뭐 이런 등등등 얘는 종류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 부사격 조사가 오면 부사어를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용언 어간이 오면 부사형 어미를 붙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부사형 어미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부사형 어미 4개 있네요. 개도로 가서 어서. 그래서 개, 먹게, 먹도로, 먹어서 이렇게 4개. 개도로 가서 어서 이렇게 4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 3가지의 방법으로 부사어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사어의 특징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부사어 특징 1번 갑시다. 부사어의 특징 1번. 자, 용언뿐만
아니라 누구를 꾸며주기도 하냐면 우리 부사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부사가 자기를 꾸미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 부사가 또 다른 애 누구 꾸몄는지 혹시 기억나요? 바로 너 채원을 꾸미기도 해요. 맞아요. 자, 여러분 부사가 아주 센 물건 할 때 여러분 아주가 지금 누굴 꾸며요? 세가 뭐예요? 관형사. 그치, 관형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관형어라고 쓸게요. 선생님 관형사 대신에 우리 문장성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설마 그 사람이 나를 여러분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했었어. 그치? 그래서 얘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용언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부속성분이지만 필수적인 부사어도 있어요. 여러분 예시를 보세요. 너는 강동원과 많이 달라라고 했을 때 많이를 빼보자. 너는 강동원과 달라 라고 해도 말이 성립해요. 많이가 그러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부속성분. 그런데 너는 강동원과 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선생님 지금 부사격조사 과를 붙였거든요. 이때 여러분 너는 달라 라고 했을 때 비교 대상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 안 된다고 했어. 비교 대상이 필요하니까 필수적 부사어를 넣어준 거야. 이때 강동원과는 필수적 부사어, 많이는 부수적인 부사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우리 품사도 다시 또 나오는데 품사 할 때 관형사하고 부사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뭐였었냐면 관형사는 조사를 붙일 수 있었다 없었다. 관형사는 조사를 절대 붙일 수가 없어. 근데 부사는 조사 중에 누구를 붙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보조사는 붙여요. 맞아요. 그래서 부사어도 마찬가지. 부사어도 보조사는 붙어요. 여러분 관형어하고 부사어는 관형사랑 부사라고 하는 품사의 개념을 다시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습을 해줘야 해. 자, 그 다음에 4번. 주로 꾸며주는 말 앞에 놓이기는 하지만 자리 옮김이 누구보다는 좀 수월하냐면 관형어보다는 수월하죠. 그러면 이 말은 관형어는 자리 옮김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특히 부사 중에서도 누구가 제일 옮기기가 제일 쉬웠었어? 성분부사, 문장부사. 문장부사.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문장부사어가 자리가 많이 옮기기가 쉽다. 자, 여러분 어떤 애가 있었냐면 설마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면 설마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까? 그 사람이 설마 그런 짓을 했을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설마 했을까? 여러분 설마가 어디에 와도 상관없죠. 이게 문장부사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형어와는 달리 단독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대답할 때. 너 이거 먹을래? 응, 조금이라고 하는 부사어 사용해도 돼, 혼자서. 근데 관형어는 너 이 새 옷 입을래? 응, 안 되지. 그들은 관형어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사어까지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관형어, 부사어, 관형사, 부사 이거 좀 구분 한번 좀 해볼게요. 근데 이거 구분하려고 하면 선생님이랑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56쪽은 좀 정리하기가 칸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55쪽으로 오셔서 55쪽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속성분의 품사와 문장성분 구분하기. 근데 여러분 저번에 선생님이랑 품사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 드릴북에 여러분 이 부분이 품사에 들어가 있어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출제를 안 하셨어. 아마 문장성분을 아직 안 했어가지고 출제를 안 하신 것 같거든. 근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 문장성분을 배웠기 때문에 품사도 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시를 가지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 B,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C하고 D는 빨리라고 하는 말하고 빠르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A, B, C, D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각각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얘들아 우리 그냥 표로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자. 이게 품사, 문장 성분. 이거 선생님 아까 문장 성분은 무조건 뭘로 찾으라고 했었냐면 어절의 기능, 어절에 나누고 어절의 기능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능을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선생님이 띄어쓰기를 했으니까 각각 여러분 몇 어절씩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2어절씩 이루어져 있는 애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빨리 빠르게의 품사와 문장 성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새는요 문장에서 지금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절은 물건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체험을 꾸며줘요. 맞아요. 그럼 체험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은 누구였냐면 관용어였죠. 자,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어절은 문장에서 지금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물건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B도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빨리도 가보자. 여러분 빨리가 문장 안에서 여러분 이 어절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절이 부사. 그렇지. 왜냐면 용어를 꾸미잖아. 가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부사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부사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라고 하는 어절은 이 어절은 뒤에는 가다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이 가다를 또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부사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하고 B나 C하고 D는 어절로 봤을 때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이제 품사는 좀 다르죠. 여러분 이제 품사를 찾는 거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우선은 여기서 항상 먼저 뭘 찾아주냐? 품사를 찾을 때는 활용 여부를 찾으세요. 왜 활용 여부를 찾는지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품사를 나눌 때 맨 먼저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뭐하고 뭘로 나눌 수 있냐면 가변어랑 불변어. 가변어, 불변어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럼 형태가 변한다는 말은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 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변어는 활용이 될 거고 불변어는 활용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활용 여부로 찾을 거예요. 근데 활용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거는 다른 말로 서술성의 유무로 찾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서술성도 했고 활용 여부도 했던 것 같아. 명사형업이하고 명사 파생형미사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서술성의 유무 무엇으로 구분을 해요? 한 글자. 다. 그치? 다로 구분을 할 거야. 맞아. 다로 구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다를 넣을 수 있냐 없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 새는 단독적인 애니까 저 새에다가 새다라고 해서 다를 넣었을 때 말이 성립이 돼요? 새다라는 말이 성립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A는 불변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야. 품사에서 불변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새로운은 새롭다, 새롭고, 새롭지, 새로우니, 새로우면, 새로울까? 이러면 계속 형태가 달라질 수 있네. 기본형을 다를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변어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빨리도 갈게요. 여러분 빨리는 여러분 이미 이가 붙어서 이가 접사예요. 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아예 부사로 바뀌었어요. 부사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접사는 여러분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미 다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 빨리다 안 돼요. 이미 이 단어가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다 다를 붙여도 빨리다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도 불변어예요.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여러분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자, 근데 여러분 D는 요게 아까 무슨 어미였어? 부사형 어미였잖아. 어미는 다른 애로 대체가 가능하죠. 빠르다, 빠르게, 빠르도록, 빨라서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대체가 가능하지. 활용하네.
가변어예요. 그러면 가변어는 여러분 종류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형용사, 동사, 서술격 조사.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서술격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러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만 구분해주면 되지 않을까? 새로운의 얘들아 동사 형용사. 얘는 뭐예요? 새롭다. 형용사지. 새롭는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품사가 형용사고. 우선 여러분 이렇게 찾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렇게 지금 찾는 순서를 잘 기억해. 얘는 여러분 빠르는 해야 돼요? 안 되니까 얘도 형용사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가변어를 제외한 나머지 거에서 여러분 우리 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딱 하나 있었죠? 관용사예요. 맞아요. 관용사는 불변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용어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관용사고 얘는 형용사야. 순서가 달라져야지.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 용언을 꾸미는 여러분 불변어가 누구예요? 부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 좀 구분을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오냐면 요 예시를 이렇게 두고 B하고 D는 품사는 동일하지만 B하고 D의 문장 성분은 다르다. OS 맞지? B하고 D는 여러분 형용사 품사는 같지만 여러분 문장 성분은 다르다. 자, B하고 C는 모두 문장 성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장 성분과 품사가 모두 동일하다. 그럼 B하고 C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선생님처럼 여러분 우선은 제일 일단 안 틀리는 방법은 내가 정확하게 적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적어서 얘는 문장 성분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기능만 보면 얘를 먼저 딱 쓰고 그리고 얘가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 먼저 다를 넣어서 찾고 그 안에서 이런 품사를 다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문제 절대 안 틀려. 근데 이 문제는 매년 여러분 문장 성분이 들어가는 학교들 품사랑 문장 성분이 들어가는 학교는 꼭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건 좀 잘 기억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뒤로 나가서 여러분 우리 독립어를 한번 가볼게요. 독립어. 자, 독립어 갈게요. 독립어. 자, 독립어는 여러분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성분들과 이들 밑줄 그어주세요.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기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이게 기능이야. 혼자 쓰인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혼자 쓰이는 독립어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첫 번째 감탄사. 여러분 우리 품사에서 배웠던 감탄사. 얘 여기 다 들어가지. 아, 아으, 에그머니 뭐 이런 애들 있었잖아. 얘네들이 다 독립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열에다가 무슨 조사를 붙이면 독립어가 됐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폭격조사. 그렇지. 폭격조사를 붙이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가 있냐면 아, 야, 그대여, 하늘이여, 아야여이여. 이렇게 결합시키면 여러분 이거 단독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단독적으로 또 쓸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문장을 쓸 때 제시어를 제시하는 경우예요. 이 제시어는 대부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평화, 쉼표. 이 평화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장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앞에 탁 제시하는 단어들 있잖아. 그 단어를 제시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없어도 평화가 뭔지 뒷부분에 설명 나올 거거든. 이렇게 명사가 단독적으로 쓰이고 있으면 이걸 제시어 형태라고 해요. 알겠죠? 이거 독립어예요. 그래서 독립어는 3개. 자, 그러면 여러분 독립어의 마지막 특징까지 한번 가보자. 여러분 특징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동결어미와 이 독립어가 호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혹격조사가 붙을 경우에는 문장의 동결어미와 호응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예시를 보세요. 철수야, 이리 오세요. 철수는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낮춰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으니까 비문이 돼요. 할아버지 이름 불렀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얘들아 이리 앉아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그러면 뭐라고 했어?
높여야 되는 사람을 낮추고 있으니까 문장이 비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높임의 대상이 달라진다. 이건 나중에 높임법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독립어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그 이어진 문장이랑은 아직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산유화를 갈 거예요. 여러분 산유화 갑시다. 우리 산유화 선생님 저번에 하다가 좀 말했잖아. 그치? 산유화를 가자. 산유화 15쪽 산유화 갈게요. 얘가 엄청 짧은데 엄청 어려워요. 되게 간단한데 시험 문제만 나오면 애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대. 왜냐면 이게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를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드러나 있는 의미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인간의 역사, 인간의 본질, 이것도 존재 본질까지 생각을 같이 해줘야 해. 그래서 얘는 철학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 좀 염두에 두고 시작할게요. 제일 첫 번째 1년을 보시면 산에는 꽃이 피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네모를 3개에다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산에다가 네모 표시를 합시다. 산에 네모 표시할 거예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라고 했을 때 꽃이 피는 장소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바라보는 존재, 즉 대상, 존재가 생성하고 소멸되는 공간이다. 존재가 생성되고 존재가 소멸하는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산에 지금 누가 꽃이 피고 있냐면 꽃이 지금 피고 있잖아요. 피는 대상이. 이게 바로 존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기도 해요. 이 꽃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피느라고 되어 있는데 피는 행위에다가 네모 표시를 하시고 이게 존재의 생성행위예요. 존재가 생성이 되는 모습을 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꽃이 핀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 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존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존재해요. 선생님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나비도 존재하고요. 소쩍새도 존재하고 제비도 존재하고 강아지도 존재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모든 생물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존재의 대상은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존재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곧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우주에 우리가 생명체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우주에 다른 누군가도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주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세계에 여러분 꽃과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존재들, 인간이든 대상이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꽃을 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는 태어나겠지. 그리고 얘들아 꽃이 또 지면 또 다시 꽃이 피겠지. 나무도 다시 꽃이 피고 나뭇잎이 생겨나겠지. 모든 건 다시 언젠가는 생성이 돼.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어떤 섭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 말이 얘들아 우주의 섭리다. 언젠간 누군가는 존재하는 것들은 언젠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주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꽃이 피는데 꽃이 피고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가을이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을을 시인이 마음대로 줄여가지고 가을이라고 표현을 해버렸네. 그러면 이거는 시인이 마음대로 변해를 시켰으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시적 대상.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죠.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시적 허용.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3행에서
가을, 봄, 여름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 계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가을, 봄, 여름을 거쳐서라는 뜻이야. 없다라는 뜻이 거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없다라는 뜻은 거쳐서 꽃이 핀다. 이런 꽃 피려면 어떻게 해요?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가지고 꽃이 또 피죠. 봄도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서 또 봄이 되면 꽃이 피죠.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떤 존재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여러분 어떤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다 피어나고 존재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1년은 존재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2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2연이에요. 2연. 자, 산에 피는 꽃은 여러분 이 아까 산이 우주 세계라고 했었죠. 이곳에서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요거는 선생님이랑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여러분 지금 2연까지 봤을 때 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 나 있어요? 없어요? 나 없어요. 그러면 나는 작품 안에 있어요? 작품 바깥에 있어요? 작품 바깥에서 저 멀리 있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화자가 여러분 이렇게 있고 화자가 이렇게 있고 저 멀리 대상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화자와 꽃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거지. 저만치라는 표현은.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화자 즉 인간, 꽃, 자연의 거리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인간은 여러분 자연을 대부분 이용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 쉽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 꽃이라는 건 본질이거든요. 인간은 어떤 본질, 존재 여부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철학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어도 존재가 뭐고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 거리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꽃이 한 번만 폈을까 얘들아? 꽃 피네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꽃이 한 송이만 피는 게 아니라 삼류화가 엄청 많이 폈을 거야. 근데 여기 얘들아 대상이 화자가 바라보는 꽃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얘들아 꽃이 무리지어서 피어 있어요. 그러면 얘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꽃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꽃들 사이의 거리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특히 이 두 번째 의미로 본다면 요 저만치 혼자 펴있는 이 꽃 있잖아. 약간 감정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외로워. 혼자 있잖아.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에서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인데 얘들아 선생님 하나 더 쓸 거니까 여기 닫지 말자. 별로 닫지 마. 외로움인데 이렇게 한번 봐보자. 여러분도 느낄 수 있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가족이랑도 살고 있어. 혹은 여러분 내가 친구들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뭔가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얘들아 너무 이 심신이 지칠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누군가에게 터놓으면 좋은데 이거를 뭔가 터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럼 예를 들면 대부분 어릴 때는 그런 거 없어. 어릴 때는 친구들한테 막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속으로 얘들아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성인이 되면 사실은 더 얘들아 이 친구들한테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성인이 되면 가족들에게도 말을 못하는 어떤 순간적인 것들이 있어. 뭐 가장의 무게라든지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뭐 비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뭔가 인생이 너무 힘들면 뭔가 내가 누군가의 터놓을 친구는 있어. 근데 터놓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이제 힘들 때 같이 기댈 사람이 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씩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이면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사는 동물인데 그 속 안에서도 얘들아 인간이 근원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속 어딘가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감이 항상 존재하거든. 근데 그게 내가 뭔가 인생이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인생에 뭔가 살아가면서 지쳤을 때 이게 쭉 올라와.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터놓으면 해소가 되는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해소하기가 좀 이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걸 너무 터놓았을 때 내가 너무 창피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이걸 말을 못하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인간으로서 뭔가 외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나는 독신주의자야 이렇게 해서 결혼을 안 했어. 근데 이제 40살, 50살 정도가 되고 나니까 뭔가 내 주변에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다른 다 결혼해서 가족들을 이루고 있는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으면 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 그럼 인생은 언젠가는 살아가면서 얘들아 외로움을 느끼네요. 인간이면 누구나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적인 고독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단순히 그 순간만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존재, 인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존재의 고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으로 얘들아 태어났어. 동물로 태어났어. 어떤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여러분 이런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응? 고독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에요. 응. 같이 무리지으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이야. 이게 철학적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으로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이 3년에서는 여러분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작은 새에다가 네모 표시를 딱 해줍시다. 이 작은 새도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게요. 여러분 얘가 산이 너무 좋아서 살고 있대. 산이 좋아서 살고 있고 산이 얘들아 왜 좋냐면 꽃이 너무 좋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꽃이 좋아서 계속 바라보고 꽃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게 사실은 새가 아니라 누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화자가 멀리서 그 꽃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화자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나의 입장인 거야. 그러면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한테 투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자의 정서를 얘들아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야. 이거를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감정이입. 그치.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꽃이 너무 좋다. 산에서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자, 두 번째도 갈 거야. 여러분 이 새가요. 뭐 하고 있다고 했냐면 외롭게 지금 피어있는 꽃 있잖아요. 외로운 꽃을 좋아해서 홀로 산에서 사는 대상이에요. 그럼 이 작은 새도 무슨 감정을 느껴요? 외로움. 얘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얘도 여러분 고독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독한 존재라는 거지. 그럼 봐봐. 작은 새가 고독한 존재라면 작은 새에다가 지금 감정을 투영한 나도 어떤 존재라고 봐도 되는 거야? 나도 고독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고독하니까 새랑 교감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는요. 내가 감정이입을 시켜으로써 화자도 고독한 존재잖아요. 왜? 인간도 존재하는 대상이니까 그 고독감을 얘들아 같이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혹은 존재로 어떤 대상으로 나비든 여러분이든 선생님이든 어떻게 얘들아 언젠가는 태어났지. 태어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원적인 고독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속 안에서도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교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다.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사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그럼 여러분 1년이랑 거의 어때? 비슷하지.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지네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여러분 지네에다가 네모 표시해 주시고, 아까 피네가 무슨 의미였냐면 존재의 생성행위였죠. 그럼 얘는 존재 소멸행위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다가 누군가와 그 외로움을 교감하면서 살아가다가 언젠간 죽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들은 태어나서 고독감을 느끼고 교감하면서 죽는 거야. 근데 다시 여러분 꽃은 어떻게 해요? 다시 피죠.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지문은 간단하게 설명을 다 했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정리만 할게 얘들아. 자, 그 아래다가 필기를 좀 해보자. 자, 여러분 이 글의 구조를 여러분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도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 1년에서는 생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2년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내가 이 속에서 태어나서 고독감을 느끼면서 살아갔어. 자, 인간은 이렇게 고독감을 느껴가면서 여러분 3년에 그 고독감을 작은 새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교감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작은 새를 통해서 교감을 했다고 봐도 되지만 작은 새를 통해서 고독한 존재가 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그 고독한 존재를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고독감이라고 하는 건 작은 새든 꽃이든 이걸 바라보는 화자든 다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2년하고 3년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느낀다. 인간이든 새든 꽃이든 그 고독감을 느끼면서 4년에서 소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멸을 하고 나서 가을, 봄, 여름 거쳐서 다시 또 꽃이 필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시 꽃이 핀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다시 뭐가 나오냐면 소멸과 이 생성이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멸과 생성의 순환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나 태어나요. 고독감을 느끼면서 교감하면서 고독감을 느끼면서 언젠가 죽죠. 근데 인간도 다시 언젠간 또 태어날 수도 있죠. 혹은 꽃은 여러분 피어나서 꽃도 혼자 살아가고 그 속에서의 뭔가 새가 다른 누군가와 나비든 벌이든 누군가 교감을 하면서 꽃이 죽을 거예요. 근데 다시 또 꽃이 피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본질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게 존재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존재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시상정의 방식을 썼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여러분 무슨 거 계속 얘들아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순환적 구조. 자, 그 다음에 1년하고 4년 똑같아 얘들아. 수미상관. 그렇지. 수미상관을 왜 썼는지 알겠지? 이걸 연결시키려고 수미상관을 쓴 거야. 계속 순환되는 걸 보여주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런 음보 표시를 같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음보 표시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2년과 3년을 딱 반으로 쪼갰을 때 대칭, 그렇지. 모습이 다 겹쳐요. 그래서 여러분 대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2년하고 3년이 모습이 겹쳐. 얘들아 이렇게 겹쳐. 그래서 여러분 이 대칭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복이 사실 많잖아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죠. 근데 특히 누구를 많이 반복하냐면 네, 피네 지네 네. 그러면 이 네를 우리는 무슨 어미라고 해요? 종결어미. 그렇지. 종결어미를 반복을 해요. 자, 이렇게 종결어미를 반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반복을 했으니까 뭘 형성해 줄 거야? 운율. 그치? 운율 형성해 줘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뇌를 반복하는 효과가 뭐냐면 화자 지금 작품 안에 있어, 바깥에 있어? 바깥에서 저 멀리 있는 꽃과 새를 보고 있잖아요. 저 멀리 있는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대상을 관찰해. 관조적 태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그 관조적 태도를 좀 더 내가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애가 뇌예요. 피내 지내는 관찰할 때 쓰는 말이거든. 종결어미거든. 그래서 여러분 관조적인 여러분 관찰하는 태도야. 관찰하는 태도를 만들어내고 관찰하는 어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왜 관찰하는 어조를 만들었을까?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려고 하니까 내 감정을 최대한 절제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감정의 절제 효과를 갖는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서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산유화도 여러분 김소월이 쓴 거니까 몇 음보? 3음보. 근데 7호조는 잘 안 지켜. 그 7호조는 잘 안 지키고 3음보는 무조건 잘 지켜 얘들아. 그래서 음보가 3음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